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문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제가 저의 인생책에서 밑줄 긋기 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떤 주제를 한번 묶어봤어요. 그래서 사랑, 결혼, 이혼, 이 각각 세 분야에 관계되는 문구들만 모아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책은 최은영 작가의 내게 무해한 사람에서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그 안에서도 모래로 지은 집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먼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연연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상하고 망가지고 삐뚤어진다고 생각했으니까 구질구질하고 삐뚤어진 인간이 되느니 차라리 초연하고 외로운 인간이 되는 편을 선택하고 싶었다. 네. 저는 이 문장이 저한테 되게 깊게 다가왔고요. 좀 아프게 다가오기도 했는데요. 때때로 제가 많이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람한테 진짜 너무 연연하다 보면 뭔가 좀 구질구질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그러느니 초연히 지내고 외로운 인간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저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오래도록 저한테 남아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최은영 작가의 고백이라는 단편소설에는 이런 문구가 등장합니다. 그런 밤이 있었다.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밤. 나를 오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용할지도 모를. 그리하여 나를 낙담하게 하고 상처 입힐 수 있는 사람이라는 피조물에게 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싶은 밤이 있었다. 사람에게 이야기해서만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존재하는지도 모른다고 나의 신에게 조용히 털어놓았던 밤이 있었다. 제가 앞서 말했던 문구와는 아주 상반되는 문구기도 하죠. 그러니까 너무 처절하게 외로울 때는 내가 그 사람한테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이용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털어놓고 싶고 그런 밤이 또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는 참 어려운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떨 땐 초연하고 외로워도 상관없다 생각하다가도 어떤 날 밤에는 이 문구처럼 그 누군가에게 나의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 그런 밤이 오기도 하죠. 자, 그 다음 작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제임스 설터라는 작가예요. 그가 쓴 가벼운 나날에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의 삶은 미스터리였다. 숲과 비슷했다. 멀리서 보면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되고 묘사될 수 있었지만 가까이 갈수록 하나의 빛과 그림자로 조각났고 그 빡빡함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은 이 문구를 들으면서 이게 무엇을 표현한 거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기서 말하는 숲과 비슷했지만 가까이 갈수록 흩어져서 빛과 그림자로 조각났다. 그래서 그 빡빡함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 하는 부분은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부부를 묘사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관계로 살아가는 게,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아가는 게 멀리서 보면 숲처럼 내 모양을 갖추고 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게 부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들을 숲에 비유한 것도 너무 멋졌고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흩어져 빛과 그림자로 조각났다는 말도 멋졌어요. 그러니까 소설 속에 등장하는 부부는 그렇게 서로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어떠신가요? 자, 그 다음 책은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저는 사실 일본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그 일본 작가로 유명한 사람들도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만큼은 예외예요. 일본의 국민 작가로 알려진 사람이죠. 나스메 소세키는 정말 좋아하는데요. 나스메 소세키에서 마음이라는 소설을 특히나 좋아해요. 거기에 등장하는 문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향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건 향을 피우기 시작한 순간뿐이듯 술 맛을 느끼는 건 술을 마시기 시작한 찰나뿐인 듯 사랑의 충동에도 이런 아슬아슬한 자극의 순간이
시간 위에 존재한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순간을 무심히 지나쳐 버리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는 만큼 친밀감만 더해갈 뿐 사랑의 신경은 점점 마비되어 갑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네. 그 사랑의 충동의 그 어떤 순간들을 시간 위에 존재한다고 표현했는데요. 뭔가 익숙해지고 친밀감만 더해지는데 사랑의 신경은 마비되고 있다고, 이런 글을 쓴 자체가 저는 나스메 소세키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의 글은 모든 글 한 문장 한 문장에서 삶의 깊이와 철학이 정말 빼곡하게 담겨 있는데요. 특히 이 문구는 저에게 더더욱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나스메 소세키가 여자를 바라보는 어떤 통찰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란 폭넓은 인도적 차원에서 받는 애정보다 다소 도리에 어긋나더라도 자기한테만 집중된 자상함을 좋아하는 성향이 남자보다 강한 것 같으니까요. 정말 맞는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보통 누구나 잘해주는 인도적 차원에서 받는 애정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죠. 때론 도리에 어긋나더라도 본인에게 집중된 자상함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사실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작가가 말한 것처럼 남자보다 여자가 이런 부분이 더 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위를 봐도 비슷하죠. 모든 여성분들에게 잘해주는 남자는 그닥 인기가 없죠. 오로지 자신에게 잘해주는 남자에게 더 끌리는 이유가 어쩌면 이런 문장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 책은 셀리 킹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모든 일이 드래곤플라이 헌책방에서 시작되었다. 다소 긴 제목의 소설입니다. 책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인데요. 그 말 그대로 헌책방에서 일어나는 사랑 이야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제가 마음에 들었던 문구가 몇 개 있었어요. 그걸 설명드릴게요. 당신이 두려워한다는 걸 잘 알아요. 나도 두려워요. 하지만 두려움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기억과 뒤섞인 감정일 뿐이죠.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원하는 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두려움은 위험한 것이 돼요. 나는 당신을 원해요. 사랑을 하기에 앞서서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기도 하죠.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두려움을 갖기도 하는데요. 작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게, 두려움 때문에 원하는 것을 포기할 때 그때는 진짜 두려움은 위험한 요소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더 앞으로 나아가려면 두려움을 떨쳐내야 하는 거죠. 두려움은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작가의 말처럼, 두려움은 오로지 내 마음속에만 등장하는 아주 작은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사랑한다는 말 앞에는 지금은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그 단어의 맛이 느껴졌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나 마침내 내 삶에 도착하기까지 건너온 바다의 소금 맛이 났다. 뒷부분은 좀 이렇게 더 화려하게 표현했다 손 치더라도 이 말은 사실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한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사실 앞에 지금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붙이는 게 적절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유통기간, 유효기간,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랑은 지금 사랑한다는 말을 줄여서 한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또 울림을 줬던 글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인생에서 사랑이 갖는 의미를 늘 두려웠던 것 같다. 사랑이 나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사랑을 위해 뭔가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너무나 큰 사랑에 빠지면 희생은 희생이 아니게 된다. 특히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사랑이냐 일이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쪽을 희생할 것이냐. 그래서 그 양쪽의 무게중심 때문에 때때로는 사랑을 도전도 해보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여기서 작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진짜 너무나 큰 사랑,
그러니까 너무나 큰 사랑이라는 건 내가 진짜 제대로 사랑에 빠지면 희생은 희생이 아니게 된다. 그러니까 희생조차도 아무 의미 없이 만들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문구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많이들 아시는 책이죠. 네, 카잔차키스가 쓴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사실 그리스인 조르바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기회가 되면 전체를 다 소개해드리고도 싶은데요. 오늘은 딱 한 문장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 내가 당신만큼 젊었더라면 어디든 한번 이 대가리를 쳐넣어 볼 겁니다. 1. 포도주, 사랑, 뭐든 말이요. 나 같으면 하느님도 악마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젊은이란 그런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제가 뭔가 막 힘이 빠져 있고 뭔가 핑계를 찾고 있고 그럴 때마다 이 책은 내 머리를 한 대씩 이렇게 때려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예, 내가 당신만큼 좀만 더 젊었다면 어디든 한번 대가리를 쳐 넣어 보겠다고. 그게 뭐든 일이든 사랑이든 뭐든 포도주든 한번 제대로 대가리 쳐봤고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우리가 뭔가 이게 사랑이든 결혼이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리 너무 많은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좀 전에 마지막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아니네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데이비드 니콜스라는 작가가 쓴 어스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문구예요. 이 문구는 제가 그 전제 조건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 여자친구가 얼마 전에 이혼을 했고 이혼 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편지로 남긴 거예요. 그 편지 속에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고 이혼 후의 삶은 어땠는지 그걸 잘 들어보세요.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난파선 속에 갇혀있다 문득 허리를 숙여 다리를 만져보니 다리가 아직 거기 있는 거죠. 팔도 머리도 다 별탈 없이 제자리고 모든 감각을 되살려보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래야 하는 거죠. 벌떡 일어서서 숨을 고르고 휘청휘청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 여기서 이 여자분은 처음에는 뭔가 팔다리가 다 떨어진 것 같고 감각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이혼을 통해서 이 사람이 느꼈는데 다시 이렇게 가만히 만져보니 감각들은 살아있고 그렇다면 움직여야 하는 거고 그러면 다시 숨을 고르고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면서 나의 삶을 찾는 것. 그렇게 이 사람은 이혼을 정의하고 있어요. 이 문구도 너무 멋있어서요. 꼭 이혼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 인생이 지금 바닥이다 또는 멘붕이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힘들어할 때 이 글들을 종종 꺼내서 보거든요. 그래서처럼 내 다리나 어디나 이렇게 만져보면 사실 별탈 없거든요. 여전히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오로지 내 마음만 너 어쩌면 안 그럴지도 몰라 하고 저를 꼬시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움직여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많은 문구들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저에게 늘 다가오는 이 문구들에서 저에게 늘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거는요. 두려움은 좀 뒤로 밀어놔도 되지 않나? 그리고 뭐든 일단 움직여 봐야 하지 않나? 그리고 심지어 조금 젊다면 대가리 쳐박고 한번 겨뤄볼 만하지 않나? 한번 덤벼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늘 있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이 됐든 그게 사랑이든 결혼이든 이혼이든 내가 움직이면서 생각하는 거, 내가 움직임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건 어쩌면 바보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지난번에 책 밑줄 긋기 올리면서 반응이 좋으면 여러분께 또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반응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올리고 싶어서 이번에 두 번째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조차 첫 번째 영상만큼
또 별로 반응이 없다면 어쩌면 이 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